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 반발과 관련해 대승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4일 공급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허가 여부는 고령층 접종을 포함해 10일 최종 결정됩니다. 그동안 냉대받던 러시아산 백신이 저명한 의학저널 랜싯에 임상시험 중간 결과가 실리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습니다.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중국산 백신도 최소 14개 나라에서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 전역에 100개의 대규모 백신 접종 장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백신을 개발해 가을에 추가 접종할 계획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1조 7천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테슬라가 앞으로 비트코인을 전기차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의 기후는 어떻게 변할까요?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2100년엔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7도 높아진다는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잠시 뒤 날씨학 개론에서 한반도의 미래 기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기존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훨씬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 국내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이후 지역 발생 11건, 해외 유입 45건 등 총 56건에 대한 분석 결과 26건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작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8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영국발 변이 감염자가 64명,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감염자가 10명, 브라질 변이 감염자가 6명입니다. 신규 변이 감염자 26명 중 22명은 해외 유입 사례고 나머지 4명은 경남, 전남, 시리아인 친척 집단 발생 사례 관련자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의 수도권 방역 기준에 불복하는 개점 시위와 관련해 심정을 이해하지만 감염 위험과 사회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대승적인 방역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3차 유행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지만 수도권만 보면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참여 방역이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 고통의 시간을 줄이는 힘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도 지원 방안을 다양한 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당국이 오는 14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유지하되 확진자 감소에 따라 일부 검사소를 축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휴대전화 번호만 제출하면 검사가 가능했던 익명검사를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제시해야 하는 실명검사로 전환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확진자 발견 시 신속한 대응 조치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 익명검사는 실명검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만 확진자 발생이 줄어 검사 수요가 감소한 점, 기존 선별진료소의 검사 여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수요에 따라 일부 축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대상자 접근성, 검사 실적 등을 고려해 검사소 통폐합 등을 통해 자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 후 학교 강사에 대한 지원금 신청에 8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신청 현황을 보면 한시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7만 8천여 명으로 목표 인원인 9만 명에 12,000명 정도 모자랐습니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신청자의 소득 요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남은 지원금 예산은 추가 공모로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 넘게 코로나19 유행이 이어지면서 같이 맞부딪히고 땀을 흘리던 스포츠 종목 훈련 모습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국가대표들은 물론 프로와 아마추어 달 것 없이 상황에 따라 비대면, 언택트 방식의 모임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테니스협회가 마련한 국가대표 후보 선수단 비대면 훈련 하상회. 지도자는 협회 사무실에, 선수는 자택이나 소속팀 숙소에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에서 함께 모여 이론과 기술교육, 심리상담을 병행합니다. 애초 대면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던 만큼 철저한 방역은 기본입니다.
감정에 관련된 조절이라든지 테니스에 필요한 그런 멘탈 상태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되는 많은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용 클라우드를 통해 매일 훈련 목표를 확인하고 서브나 스트로크 등을 선수들끼리 직접 촬영한 뒤 올리면 지도자의 교정이 이어집니다. 늘 접하던 기술뿐 아니라 전술 훈련 등도 가능한 만큼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이번에 하면서 세부적으로 기술 목표랑 전술 목표를 잡아서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세부적으로 하니까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운동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KBO도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이번 겨울 자칫 운동량이 부족할 수 있는 유소년 선수들을 위해 홈 트레이닝 영상을 제작 배포했습니다. 부상 방지와 운동 수행 능력 향상 등이 주 내용으로 전문가들은 물론 현역 선수들도 일일 강사로 참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비하시는 최대한 낮은 자세에서 항상 목표물을 바라보고 있을 거고요. 그 상태에서 한 발 이동 후 핸들링 해주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이 밖에 외국인 선수들의 기량을 직접 검증하고 입단시키던 프로 배구도 해외 트라이아웃 대신 2년 연속 비대면 드래프트를 결정하는 등 코로나 팬데믹 속 안전과 효율을 함께 추구하는 스포츠 관계자들의 아이디어가 색다른 풍속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YTN 서봉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사실상 예방 효과가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옥스퍼드대와 남아공 비트 바테르스 란트대가 공동 진행한 소규모 임상시험 결과 남아공 변이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률은 10%에 그쳤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백신을 접종한 748명 중 19명이 남아공 변이에 감염됐고 위약을 투여한 714명 중에선 20명이 감염돼 사실상 차이가 없었습니다. 시험을 이끈 샤비르마디 교수는 참가 집단 규모를 키워 시험을 다시 한다 해도 40~50%대가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코로나19 백신을 가을에 추가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남아공 변이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에 대한 대책인데 독감 백신처럼 코로나19 백신도 매년 맞아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에 대응한 백신 업데이트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독일 큐어백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새로운 변이가 확인되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곧바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build this capacity right here securely in the UK to protect everyone across these islands, not just from new variants now, but in the long term too.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올해 가을 추가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신 제조 과정을 일부 변경해 대응 백신을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백신 전문가들은 옥스퍼드대가 함께 만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남아공 변이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지나친 우려를 경계했습니다. 가벼운 증상의 전염을 막기는 부족하더라도 여전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가을에 새로운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끝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As we produce it, we'll produce a new vaccine against the South Africa variant by autumn. There might be other variants coming up.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제는 독감 예방 접종처럼 코로나 백신도 매년 혹은 정기적으로 맞는 걸 생각할 때라는 것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우리 정부도 러시아 백신 도입 가능성을 밝혔는데요. 메이저 제약사 백신에 비해 인정받지 못했던 러시아산과 중국산 백신이 세계 무대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 차질로 접종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데다 이들 백신이 효능과 안전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고 했을 때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워낙 개발 기간이 짧았던 데다 임상시험을 포함해 개발 과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효과나 안전성에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저명한 국제의학학술지 렌싯에 스푸트니크 V에 대한 동료 평가 결과가 실리면서 분위기가 급 반전됐습니다.
I am hoping that the European Medical Agency will be able to certify the efficiency of this vaccine in order to be used also in the European Union states. 한때 괄시받던 푸틴의 스푸트니크 백신이 미국이나 유럽 백신에 거의 육박하는 91.6% 면역 효과를 보이면서 각국이 줄을 서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인 헝가리를 포함해 최소 20개국이 사용을 승인했고 러시아 백신을 구매하거나 생산하기로 한 나라까지 더하면 30개 나라가 넘는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Klar, warum nicht? Die anderen sind bestimmt nicht schlechter oder besser. Na klar, weil die Ergebnisse von der Langzeitstudie jetzt da sind und die sind transparent. 2월 7일까지 유럽연합 내 단 한 번이라도 접종을 마친 사람은 2.6%에 불과합니다. EU와 결별한 영국 18%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EU 집행위원장은 백신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점을 과소평가한 게 실수라며 러시아와 중국 백신 제조사가 모든 자료를 제출해 투명성을 확보하면 유럽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도 중국산 백신을 사용하는 세르비아의 접종 속도가 빠르다고 인정하며 유럽의약품청 승인을 받은 백신이면 환영이라고 밝혀 해당 절차만 통과하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산 백신은 현재 최소 14개 나라에서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I think that people have some sort of prejudice, I guess, against the Chinese products sometimes. I think that the Chinese vaccine is just as good as any other vaccine. 현재 속도대로라면 전 세계인의 집단 면역에 6.7년이 걸릴 거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면서 점점 많은 나라가 백신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러시아와 중국산 백신을 사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바이러스 전파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광범위한 접종이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초기 연구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코로나19 검사기관인 마이헤리티지랩은 지난달 중순부터 연령대별 바이럴 로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럴 로드란 체액 내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통상 혈장 1ml당 검출되는 바이러스 개체수를 측정합니다. 연구진은 검사 결과 백신을 접종한 60세 이상 고령층의 바이럴 로드는 40에서 59세 그룹보다 6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백신 접종자의 경우 체내에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코와 입 등 주요 바이러스 전파 경로에 코로나19 병원체 수가 줄어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도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미국 전역에 100개의 대규모 백신 접종 장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의 겨울철 대유행은 한풀 꺾였지만 전염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장소로 변모한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미국 프로풋볼 경기장인 스테이트 팜 스타디움을 화상으로 둘러봤습니다.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홈구장인 스테이트 팜 스타디움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쉬는 시간 없이 24시간 풀타임 운영으로 하루 평균 8, 9천 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료진과 대화하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미국 전역에 이 시설과 유사한 대규모 접종 장소 100개를 개설하겠다면서 의회에 더 많은 자금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Our hope is that we're going to be able to not only keep the commitment to get 100 million shots in people's arms by the first 100 days. I think we'll exceed that considerably. 하지만 백신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루 전 백신 부족으로 미국에서 올여름까지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이루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올여름까지 집단 면역으로 향할 것이라고 밝힌 계획을 11일 만에 거둬들인 것입니다. 더욱이 확산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는 더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베일러 의과대학 피터 호테즈 원장은 미국에서 돌고 있는 새로운 변이들이 미국을 다시 한번 허리케인의 눈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700건에 달하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에서 백신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허위 정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CNN과 AFP 통신은 현지 시각 8일 페이스북이 코로나19와 코로나19 백신 일반과 관련한 가짜 뉴스나 허위로 드러난 주장을 반복적으로 퍼뜨리는 그룹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질환이며 백신을 맞는 것보다 그냥 코로나19에 걸리는 게 더 안전하다는 주장도 앞으로 금지 대상이 됩니다. 금지 대상 목록에는 백신이 해롭다거나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포함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 알아볼까요? 네,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국내에선 처음으로 백신 공급 일정이 확정된 백신이죠.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최종 허가 과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는 26일부터 접종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놓고 여러 가지 안전성 논란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최종 허가를 받는다면 이제 곧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고령층에 대한 그 효과와 안전성 논란이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층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한 나라도 있습니다. 예. 주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그중에서 독일이 가장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대상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독일 보건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Also zuerst einmal folgen wir der Empfehlung, wie auch in allen anderen Bereichen der Ständigen Impfkommission, was eben 18 bis 64 Jahre angeht. Ich will übrigens darauf hinweisen, falls und wenn neuere Daten, bessere Daten auch für Ältere vorliegen. 네, 프랑스 역시 독일과 같은 권고를 내렸고요. 예. 이 밖에 폴란드는 60세, 벨기에는 55세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네덜란드도 65세 이상에게 접종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연령을 제한한 나라는 7개 나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이 스위스는 아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승인 보류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고령층 접종을 제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근거가 뭔가요? 네, 우선은 쉽게 말해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에서 백신 효과를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하지만 앞서 유럽연합은 유럽의약품청 권고에 따라서 18세 이상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제 개별 국가들이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서 검증하는 단계에서 접종 제한이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네.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고령층 접종을 허가했는데 개별 국가의 판단은 달랐던 거군요.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그 고령자 대상 효과와 안전성 논란 외에도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남아공 변이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실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보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 이 남아공 보건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t is temporary until we figure out these issues. What are the next steps supposed to be? When we know those steps, then of course we bring it back. 네, 이 앞서서 영국과 남아공 연구진은 변이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임상시험을 진행했는데요. 앞서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차례 접종에도 이 남아공 변이로 인한 경증과 중증 발현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또 가장 최근에 시행한 연구에서도 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예방률이 10%에 불과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죠. 예. 이 영국 역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가을에 추가 접종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영국 정부는 백신 제조 과정을 일부 변경해서 남아공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 가을쯤 접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자국의 제약사가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남아공 변이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지나친 우려를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예.
효능 논란에 변이 바이러스 무용론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연일 뉴스에 오르고 있는데요. 한때 부작용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크게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이었죠.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임상시험에서 척수염이 보고되면서 임상시험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자체 조사 결과 해당 부작용과 백신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작용 논란은 일단락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 역시 이 부작용에 대해 검토했는데요. 당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나타난 부작용이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부작용 문제는 괜찮다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논란이 이어지는 게 반가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정부가 확보한 물량 외에 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도 들여올 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 물량이 있는데 이렇게 논란이 계속 거세진다면 우리 접종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가요? 네, 우선 우리 정부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하지만 백신 접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국 당국과 아스트라제네카를 통해서 이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내부 검토,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에게 효과가 없다라고 그게 확정된 그런 결과가 아니라 65세 이상에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나 자료가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그리고 식약처의 최종 그 허가 과정을 살펴보고 접종 계획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한 코백스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거부 계획이 없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코백스를 이끄는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의 세스 버클리 대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남아공 변이에 대한 효과 연구가 진행 중이다라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일부 연구에 대해서도 조금 대조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는 이 백신이 1차, 2차 접종 기간을 4주보다 조금 더 길게 할 경우에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증거가 제시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비해서 보관과 유통도 쉽고 그리고 가격도 쌌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받았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지금 시험대에 오른 상황입니다. 아직은 연구가 진행 중이고 또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방역 당국의 판단을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1조 7천억 원어치나 사들였습니다. 앞으로 자사 전기차의 결제 수단으로도 인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테슬라가 최근 사들인 비트코인은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어치나 됩니다. 보유 현금분의 7.8%를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한 셈입니다. 테슬라는 현금 수익을 다각화 극대화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기존 자산 일부를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테슬라는 또 앞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살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 중 처음으로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기업이 됩니다. 이번 테슬라의 대규모 투자 결정은 가상화폐가 합법적 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는 신뢰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기업도 테슬라의 조치를 따라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웨드부시 증권은 전 세계 기업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향후 비트코인 활용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소식이 알려진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하며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법인세 수입이 큰 폭으로 줄면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8조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회계연도 총세입과 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85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 9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여파로 법인 실적이 급감하며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6조 7천억 원이 덜 거쳤습니다. 또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5조 9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반면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며 양도소득세는 7조 6천억 원이 늘고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는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서비스업 생산 동향을 보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만 유일하게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고 주식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관련 업종이 몰려있는 서울의 서비스 생산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금융보험업 생산은 지난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수준인 21.9% 늘었고 부동산업 생산도 15.8% 올랐습니다. 반면 숙박과 음식 등 여가업종이 몰려있는 제주와 인천의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각각 10.4%와 9.8%씩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달걀 4,400만 개를 수입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설 연휴를 앞둔 서울의 한 마트를 찾아 달걀 수급 여건이 더 악화할 경우 추가 수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달걀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통관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유통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설 연휴 전까지 달걀 공급량을 평상시보다 1.3배 확대해 추가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준치보다 612배 높은 환경 호르몬이 나온 아기용 욕조를 사용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다이소 등에서 판매한 아기 욕조를 사용한 영아 1,000명과 친권자 2,000명으로 구성된 피해자 단체는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를 어린이 제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인증 절차를 거쳤는데도 몸에 해로운 욕조가 팔렸다며 중간에 원료나 소재가 변경돼도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만든 아기 욕조에서 환경 호르몬이 안전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욕조에서 발견된 프탈레이트계의 가소제 성분은 간 손상과 생식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가 지난해 낙동강 생태공원에서 조류 조사를 한 결과 146종 27,600여 개체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많은 개체 수를 보인 종은 청둥오리였고 다음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큰 기러기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흰꼬리 수리, 새매 등 천연기념물 13종,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매와 저어새 등 1급 4종, 알락꼬리 마도요, 큰고니, 큰 기러기 등 2급 15종이 발견됐습니다. 이번 겨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찾아오면서 전국에서 매몰 처분한 가금류는 모두 2,600만 마리가 넘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가 AI 발생 농장 주변에 대한 예방적 처분 규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4년부터 친환경 농법으로 3만 7천여 마리의 닭을 키우며 달걀을 생산하는 농장. 아직 한 번도 AI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화성시가 AI 발생 농장과 반경 3km 이내라며 닭을 모두 처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를 거부한 농장 측은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최근 매몰 처분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면역력이 강한 닭으로 튼튼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음이 적은 양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또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통해 AI가 침투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농장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처분 규정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우선 예방적 매몰 처분 범위를 현행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에서 500m 이내로 완화하고 500m에서 3km 이내 농장의 경우 지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자는 겁니다. 동물복지농장 등 친환경 농장의 경우 예방적 도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산란개나 종개, 천연기념물 등 일부 가금류에 대한 백신 접종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역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만큼 산업계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3km를 하면서 살점 수소가 너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산업이 좀 붕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 방역의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산업계나 환경단체 등도 현재의 처분 규정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번 경기도 건의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이례적으로 따뜻했던 지난 겨울과 달리 올겨울은 역대급 폭설과 한파로 예측 불가능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이런 이상기후가 일상이 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기상청에서는 미래 기후를 예측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기상청이 지난달 18일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100년까지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기후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과 함께 여러 경고도 내놨는데요. 어떻게 전망했는지 소개해 주시죠. 이제 먼저 보고서에서는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고탄소 시나리오, 그다음에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저탄소 시나리오 두 가지로 예측을 했어요. 예. 그리고 기간도 미래 전반기, 이게 이제 2021년부터 2040년이고요. 미래 중반기 2041년부터 2060년까지, 미래 후반기가 2081년에서 2100년 세 단계를 구분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먼저 기온을 보면은 미래 후반기 동아시아 연평균 기온은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서 현재 대비 2.7도에서 7.3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 모든 시나리오에서 미래 전반기까지 현재 대비 연평균 기온 상승폭이 비슷하지만 고탄소 시나리오는 미래 중반기부터 기온이 비교적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연평균 기온이 현재 대비 미래 전반기에는 1.8도 상승을 하지만 기온의 상승 추세가 강해지면서 미래 후반기에는 7.3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예. 이에 반해서 탄소를 줄이거나 거의 배출하지 않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연평균 기온이 현재 대비 미래 전반기는 1.6도 상승을 하고요. 기온의 상승 추세가 약해지는 미래 후반기, 그러니까 세기 말이죠. 세기 말에 가더라도 2.7도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탄소를 줄일 경우 기온 상승 추세가 매우 약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온실가스를 현재 같은 수준으로 계속 배출을 하면 세기 말 2100년에는 7.3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정도 올라가면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5,600만 년 전에 그 당시에 기온이 8도 정도 올라갔어요. 탄소가 계속 급속히 증가하면서, 그러면서 생물종의 대량 멸종 사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말씀처럼 탄소를 줄이지 않고 이대로 계속 기온이 상승한다면 세기 말에 가면 동아시아에는 사람이 생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다만 탄소를 많이 줄이는 저탄소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2.7도 정도 상승을 하니까 기후 재앙은 많이 발생하더라도 생존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이게 재난이 발생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인류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겁이 나는데요. 자, 어떻게든 저탄소 시나리오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그 탄소 배출 시나리오에 따라서 강수량도 달라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수량 변화는 없습니까? 일단 미래 후반기, 그러니까 이제 세기 말 쪽으로 가는 것이죠. 동아시아 평균 강수량은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서 현재 대비 6에서 한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예. 미래 중반기까지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현재 대비 평균 강수량 증가율이 비슷해요. 그런데 고탄소 시나리오는 미래 중반기 후에 강수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평균 강수량이 현재 대비 미래 중반기에 7% 증가를 하고 미래 후반기에는 지금보다 20% 정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반면 저탄소 시나리오에서 평균 강수량이 현재 대비 미래 중반기에 5%, 미래 후반기에 6%로 강수량 증가는 그렇게 크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징으로는 중국 내륙 등에서 강수량 증가율이 비교적 크고요. 해양에 인접한 일본이라든가 필리핀 등은 오히려 강수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전망대로라면 날씨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까지 동아시아 기후 전망을 살펴봤고 한반도의 기후 변화 전망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제 기온을 먼저 본다면 미래 후반기입니다. 미래 네. 후반기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서 현재 대비 2.6도에서 7도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시나리오에서 미래 전반기까지 연평균 기온 상승폭이 비슷하지만 고탄소 시나리오의 경우 미래 중반기부터 아주 급속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치로 보면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연평균 기온은 현재 대비 미래 전반기에는 1.8도 상승을 하지만 후반기에 급격히 기온이 상승하면서 7도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동아시아 전망과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 경우 세기 말에 한반도에서 사람이 살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탄소를 많이 줄이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연평균 기온은 현재 대비 미래 전반기에 1.6도 정도 상승을 하고요. 미래 후반기에 2.6도 상승하면서 고탄소 시나리오에 비해서 4.4도 이상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고탄소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20세기 말에는 우리 한반도에서도 사람이 살기 어렵게 된다는 말이군요. 그렇다면 강수량 변화는 어떤가요? 일단 미래 후반기에 한반도 연평균 강수량은 온실가스 배출 정도라서 현재 대비 한 3에서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모든 시나리오에서 미래 전반기에 현재 대비 평균 강수량이 다소 감소를 하는데 미래 후반기에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시나리오 때 세기 말에 3% 정도 증가를 하지만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14%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래 한반도 강수량 변화 경향은 지역에 따라 아주 편차가 매우 큰데요. 저탄소 시나리오의 미래 후반기에 한반도 북쪽은 강수량이 증가하고 남쪽은 감소합니다. 예. 그런데 고탄소 시나리오의 미래 후반기에 가면 한반도 전역에서 강수량이 증가하고 있고 북쪽이 비교적 더 많은 증가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기온과 강수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한다면 이상기후 현상도 더 자주 발생할 텐데요. 아주 극단적인 날씨를 극한기후라고 하잖아요. 그 극한기후 현상도 심각해지겠죠? 맞습니다. 미래 저희 보고서에서는 미래 한반도의 극한 고온 현상 현재 대비 증가를 하고요. 극한 저온 현상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예. 고탄소 시나리오의 경우 극한 기후 현상도 21세기 중반 이후 가속화되면서 21세기 후반에는 폭염에 해당하는 온난일이 현재 36.5일에서 미래 후반기에는 120.9일로 4배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예. 일일 최저 기온이 영하 8도에 해당하는 한랭야는 현재 36.5일에서 미래 후반기에는 1.4일로 정말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추운 날이 거의 사라진다는 뜻이죠. 또 집중호우에 해당하는 상위 5% 극한 강수일도 현재 6.6일에서 미래 후반기에는 8.5일로 늘어납니다. 한반도 기후가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죠. 예. 저탄소 시나리오의 미래 후반기를 보면 온난일은 74.4일, 한랭야는 18.3일, 극한 강수일은 7.2일로 극한 기후 현상의 충격이 좀 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탄소를 줄이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기후 전망은 매우 암담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정말 이대로 간다면 지구가 펄펄 끓게 될 것 같습니다. 2100년이면 80년도 채 남지 않은 아주 가까운 미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구촌이 함께 저탄소 시나리오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림프구 감소증 중증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일반인보다 숨질 확률이 5배 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림프구 감소증은 면역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가 감소하는 것으로 림프구가 1세제곱밀리미터당 1000 미만일 때 해당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김동욱 교수팀은 코로나19 확진자 5천여 명 가운데 림프구 분석이 가능한 4,052명의 예후를 분석한 결과 사망 위험이 일반인보다 5.63배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림프구 감소증을 잘 일으킬 수 있는 기저질환자와 면역 억제제나 항암제로 치료받는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는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북극해에 떠다니는 바다 얼음의 고해상도 좌표 모델을 세계 최초로 제작했습니다. 극지연구소는 드론을 활용해 북극 해빙의 위치별 높낮이 정보가 담긴 고해상도 3차원 모델 제작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델은 기존보다 해상도가 3배 이상 높아져 해빙의 거칠기나 면적, 부피 등 물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해빙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상기후의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그동안 바다 위를 떠다니는 특성 때문에 정확한 관측이 어려웠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구상나무의 생존율을 높이는 토종 미생물이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제주도 한라산에서 토종 미생물인 뿌리 곰팡이를 발견하고 이를 분리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양한 뿌리 곰팡이를 구상나무 묘목에 접종한 결과 구상나무 생존율이 평균 97%로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나무보다 생존율이 1.5배 늘어났습니다. 구상나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특산 수종으로 세계 자연보전 연맹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혈압이 낮보다 밤에 더 높아지면 치매 발생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웨덴 웁살라대 연구진이 70대 노인 997명을 최장 24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야간의 최고 혈압이 주간보다 높은 노인은 치매 발생 위험이 64%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은 67% 더 높았고 혈관성 치매 위험은 29%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자기 전에 혈압약을 복용해 야간 혈압을 떨어뜨리는 것이 치매 위험 증가를 막을 수 있는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무료로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는 코로나19로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용자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영상통화를 무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설 당일 아침 등에 이용이 몰려 품질 저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붐비는 시간대를 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불포는 기술적인 문제로 영상통화 무료 제공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여는 탄소 포집 기술 경연 대회의 개요가 공개됐습니다. 머스크는 경연대회 참가팀들이 탄소 포집 능력을 1기가톤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을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밝혔다고 CNBC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머스크와 머스크 재단이 1억 달러, 우리 돈 1,121억 원 상금을 내건 이번 대회는 인류의 유익한 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공개 경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비영리 단체 엑스프라이즈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시작해 4년 동안 진행됩니다. 친구가 진짜 괜찮은 애예요. 보통 애가 아니야, 보통 애가. 손끝 야무지지, 귀엽지, 또 귀여워? 유명한 애예요. 네. 유명해? 유명해? 안녕하세요. 왔네. 왔네. 안녕하세요. 전진이! 알아요? 내 아는 애야. 전진소녀. 고벤져스에 들어오기 위한 일명 테스트. 자, 근데 눈이 많이 오긴 했다, 확실히, 그지? 네, 녹지를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마을 분들도 이게 걸어다니기 힘들지 않으실까 걱정도 돼. 어떤 거를 좀 고쳐드리면 좋을까요? 천장이 좀 상한 게 있고. 브라켓이 부러졌구나. 아니, 그래도 내가 장애자잖아. 와, 어떻게 했대? 오케이. 신기하네. 2년차 목조주택 건축가 전진소녀가 고초듀오에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첫 의뢰부터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는데요. 손끝 야무진 전진소녀의 활약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